홍춘욱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대표랑 이어가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홍 박사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회사 지금 이거 운용사, 자문사, 예, 이제 자문사 등록 중이에요. 자문사 등록 중. 예. 지금 그럼 아직 고객 뭐 못 받죠. 아직은 못 받으시고. 예, 예. 그래서 절차 밟고 있는 절차 받고 계시고. 예, 아마 곧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계시다. 예, 요즘 조금 빨라졌습니다. 주어는 없습니다. 그래요. 아, 저 해맑은 우리 홍춘욱 박사의 홍 대표의 웃음. 자, 뭐 단도직입적으로 네네. 여전히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의 기억이 많은 분들에게 남아 있으니까 여기저기 매체에서 또 이렇게 초빙해서 들어보시려고 할 건데 네. 일단 올 한 해 시장 한번 우리 홍 박사 특유의 그 뷰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예, 그 하반기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하반기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까? 한 번 나온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나오는 반등은 한번 좀 약간의 고통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요. 그 뒤에 진바닥이 이미 사실 저는 1월 말에 그때 급하게 시장이 한번 2,600 깨지면서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 시장의 반등이 너무 약했다. 그리고 거기서 신용융자가 되게 많이 늘었다. 그리고 다시 레벨 다운했다가 지금 이제 그 신용융자가 많이 늘었던 레벨로 다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뭐 제가 워낙 약세장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그래요. 이럴 때 아마 그 매물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반등할 때 자신의 손실을 좀 만회하려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면서 매물벽이 있거든요. 이 매물벽을 뚫을 만한 호재가 지금 있는가? 그러니까 중국 상해에서 확진자 수가 좀 뭐 줄어드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미 연준이 금리 인상 50bp 그건 기정사실이니까 6월에 금리 인상을 정작 하고 나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 뭐 이런 기대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최근에 그래도 이렇게 고육간데도 잘 나와. 뭐 이런 정도로는 분명히 나올 여지는 있는데 제 생각에 이게 진바닥에 대한 확인을 할 만한 재료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반기를 대비해서 바이 더 딥, 그러니까 한 2,600개쯤 열심히 사고 있는 뭐 그런 정도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어쨌거나 뭐 이 장을 올 한 해 이 장을 만드는 것은 금년만 이러다 말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왜냐하면은 짧게 보면 2008년 이후부터 제로금리에다가 양적 완화라고 표현되는 돈 풀기에다가 코로나 때는 거기다가 재정까지 가세해서 그렇죠. 막 각 가정에 수표 막 꽂아주고 했던 그게 이제 끝이 나고 이제는 돈줄을 쪼고 금리도 올리는 큰 어떤 물줄기가 돌고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 연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인플레는 현실이고 그런 상황 하에서 자 그러면 우리 홍 대표께서는 연준을 그동안에 얼마나 더 연준 살펴오셨어요. 연준을 지금 어디까지 신뢰하시는지 지금 요새 기사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제 전직이랍시고 아주 용감하게들 얘기해요. 어제 뭐 벤 버냉키 뭐 연준 실수하는 것 같아. 뭐 너무 늦게 움직인 것 같아. 윌리엄 더들리 뉴욕 전망은행 총재했던 양반은 뭐 시장을 갖다가 아예 죽여놔야 돼. 인플레 잡으려면 별의별 소리들 다 하는데 한번 연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연준이 일단 2020년에 좀 그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AIP라고 AIT라고 다 까먹었죠. 예, 그때 이제 너무 세게 이야기한 게 발목을 좀 잡았죠. 그때 한 해의 인플레가 나는 거는 인내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2020년, 21년으로 가면서 서서히 인플레가 올라오고 있는데도 인내하겠다는 말을 계속 함으로써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버블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부동산이 우리도 20.2%, 미국은 19.3%. 주택가격이 너무 급등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잖아요. 임대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3월에 또 한번 실수를 한 게 50bp 인상을 했어야죠. 지난 3월 FMC에? 네, 그때 0.25 인상했고 또 그러면 그때 0.25를 했으면 지난 5월 초에 75bp를 했어야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못한 거 보면 역시 파월은 2018년에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좀 늦게 움직이는 스타일이고 늦게 움직임으로써 시장에 절망감을 한번 주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저는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연준이 2018년에도 미중 무역 분쟁 중에 금리를 3번 인상함으로써 시장을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만들었잖아요. 예. 네, 벌써 4년 전이네요. 그렇죠? 예, 그때 삼성전자 3만 전자 갔죠. 지금 6만 전자인데 그때 3만 전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힘든 장을 만들어낼 게 결국 뭐냐면 연준이 장이 부서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그 절망감이 주가 폭락을 유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50bp를 또 한다면 또 실망할 것 같고요. 6월에 할 거면 100bp나 75bp를 한 방에 인상해서 그 다음에 하반기에 차라리 한번 쉬는 게 낫지. 연속해서 계속 50bp다. 근데 벌써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6월 7월에 2번 그냥 50bp로 간다고. 그건 실수했다는 거죠. 실수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희망 고문이 되거든요. 이렇게 줄줄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처럼 한 4, 5% 장창 오늘 빠지고 차라리 시장이 굉장히 크게 고통을 받은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게 낫지. 이게 변동성이 크지 않고 또 반등이 나와도 1% 정도 나오는 이런 장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장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한번 그래도 장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래도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에 관련돼서 EIA의 월간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는데 요새 보니까 이제 드디어 옛날 마개를 닫아야 되는 거는 천천히 닫고 가동 새로 착공될 드릴링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또 고용도 늘고 있어요. 그 오일 관련된 드릴 관련돼 있는 셰일 오일 관련된 산업의 고용이 늘고 있어서 이게 잘하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러시아 충격으로 발생했던 석유 시장에서의 공급 충격을 하반기로 갈수록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기대를 하는 건 여기서 한 번만 더 빠지면 일단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한 20% 디스카운트가 되겠더라고요. 지금이 한 10%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만 안 돌았어도 벌써 한 15% 디스카운트가 됐을 텐데 그놈의 IPO 주식들 때문에 시장에 죄송합니다. 엿을 던졌고요. 실제로 타격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로 거예요? 악재를 줬고요. 그건 뭐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밸류에이션 면에서 아무튼 굉장히 지금 한 번 정도 더 폭락이 나온다면 안 오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저는 자신이 좀 없다 입장이니까 한 번 정도만 더 나오면 그때는 정말 좀 무섭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깨지면 진짜 무섭거든요. 원래 왜냐하면 박스권 하단이 뚫리는 그 고통은 말도 못하게 큽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아마 대략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대비 한 20% 디스카운트 되는 거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매력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현재 환율에서 이 주가면 아마 연금이 앞으로 계속 살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연금이 15조 팔았나요? 20조 가까이까지 팔았다가 좀 뭐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팔았던 돈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걸 다 달러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차익이 한 20% 났잖아요. 오호. 아니 작년에 4월에 기억 안 나세요? 갑자기 기금운용위원회 열어가지고 그 주식 못 팔게 했잖아요. 저는 뭐 세상에 했던 짓 중에서 제일 참 답답한 짓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고요. 연금이 그때 팔도록 더 팔게 했으면 시장이 작년 봄에 그렇게 좀 죄송합니다만 너무 열기가 과열됐던 작년 4월에 작년 4월 5월이 너무 과열된 걸 연금이 시켜줬던 거고 그래서 그 연금이 확보한 돈을 가지고 달러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환차익이. 근데 그게 환차익을 크게 번 반면 우리나라 국내 자산들은 지금 쭈그러들었으니까 이제 반대로 리밸런싱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런 회사들만 카카오뱅크 같은 것들만 안 들어왔으면 이미 저는 지금이 최고 매력적이다 사라 그랬을 텐데 이 주가에 사라 그랬을 텐데 그 몇몇 회사들이 코스피 200에 그냥 최고가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대략 BPS 북밸류를 100포인트 이상 낮추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2600 정도 전후면 거의 한 1배도 깨져서 한 0.95 정도 갔을 텐데 지금 아직도 1.0 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타깝지만 여기서 한 번만 더 빠지면 그래도 역사적인 평균이 1.1배 레벨에서 20% 디스카운트면 20% 디스카운트에서 사서 1년 이상 물린 적이 손실을
언더워터 구간을 간 적이 잘 없어요. 더 빠지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찝찝하다. 찝찝하다. 이 반등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금리가 뭐 반대로 꺾인 것도 아니고 인플레가 꺾인 것 같지도 않고 전쟁이 네.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가 반격해서 헤르키우 쪽으로 지금 진격하고 있고 강을 건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국경까지 도달해서 깃발 꽂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전형적인 장기전 징후인데 여기서 뭔가 돌아서기에는 싸다 말고는 없는데 한국은 일단 싸다고 말하기 아주 어려우니까 인재 저평가 국면 정도에 불과하니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그냥 분할 매수 정도인 거고 한 번 더 박살이 나면 그게 이제 100포인트가 될지 50포인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2,500 한번 테스트하거나 또 밑으로 간다라면 그때는 정말 바이 더 딥 콜을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중국의 4월 실물 지표 어제 발표됐는데 혹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소견이 좀 궁금하네요. 예,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전혀 놀랄 게 없다고 보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좋았어요? 하기보다는 이제 PMI 박살나는 거 보고 4월 PMI, 5월 PMI들이 5월 아직 안 나지만 4월 말 그 중국 PMI들 지표들 나오는데 그냥 뭐 붕괴됐잖아요. 50 밑으로 가고 그랬으니까 이미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고 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중국 지표 안 보거든요. 예,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아예 안 예, 보시다가? 안 보고 두 가지만 봐요. PMI 거기 케이신 PMI랑 수입만 보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도 그것만 보기를 추천하시나요? 예, 왜냐하면 중국 지표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경제 지표가 발표돼요. 지금 11일인가요? 제가 이번 주 후반이죠. 미국 소매 판매 나오잖아요. 미국 소매 판매도 아직 안 나왔는데 중국에 뭐 소매 판매가 나왔다? 그럼 뭐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 데이터 조작이죠. 그런 거에 신경을 쓸 시간에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라든가 PMI를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PMI 보면 안에 세부 지표들 다 보도자료에 나오잖아요. 마켓 그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오니까 그 정도는 뭐 중국 관련 투자를 하고 싶다면 기본으로 봐야죠. 아무튼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 났거든요. 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났어요. 예. 이건 뭘 뜻하냐 하면 중국이 지금 실물 경제 완전히 스탑됐다는 그런 거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원자재 시장에서 석유 수요의 감퇴를 뜻하거든요. 우리나라 공기가 이렇게 좋잖아요. 엄마요. 요즘 5월 달이 황사 지옥이에요. 이런 5월 정말 오랜만이에요. 4월, 5월은 원래 황사 지옥이고 미세먼지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러게요. 중국이 베이징 봉쇄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2월에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한 달 나빴다가 3월이 별로 안 좋다가 지금 4월에 다시 좋아진 거잖아요.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공기 좋으면 중국이 지금 셧다운 들어간 거고 중국 셧다운 들어가면 원자재 시장은 사실 지금 패닉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전쟁 공포 때문에 유가가 못 오르는 정도로 옆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중국 관련돼 있는 악재는 분명히 맞는데 이게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호재가 그러니까 내구재 쪽은 반도체 이런 쪽은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닌 국제 원자재가 지금 최대 문제인데 국제 원자재의 최대 수입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공장을 안 돌리고 자동차를 운행 안 하는데 유가가 왜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독일이 아직도 몰래 러시아산 원유를 갖다 그렇게 사고 있다는 게 데이터가 다 밝혀지고 있는데도 왜 시장에서 그러면 유가가 더 이렇게 저거 생션 들어가면 큰일 날 거다라는 패닉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는 게 중국발 수요 감퇴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생일패다. 지표가 나쁜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대신에 덕분에 유가 급등을 억제시키는 면도 있다라는 거고요. 얼마 전에 발표됐던 그 뉴욕 연은의 오일 프라이스 다이나믹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매주 나오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이 그 전체 연초 대비해서 브렌트 유가 한 30% 올랐잖아요. 예. 그 30% 오른 거에 40%를 공급 쇼크가 설명하고요. 그럼 10%를 마이너스가 난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수요 쇼크, 중국발 수요 쇼크가 원자재 원유 가격을 10% 다운시켜서 연초 대비 YTD 유가가 30% 오른 걸로 측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중국의 락다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중국 대중 소비자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뉴스고 더 나가서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의 공급 사슬망에 있어서의 병목 현상이 좀 진정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중국이 다시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뉴스는 아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그거 안 본다. 원유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인플레만 지금 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발 수요 감퇴는 그냥 나쁜 뉴스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제 입장에서는 중립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우리 홍 대표 말씀 듣는 중에 WTI하고 브렌트 지금 차트를 띄워서 보고 있는데 이게 지난 5월 11일까지만 하더라도 즉 엿새 전만 하더라도 지난주 수요일만 하더라도 이게 98불대까지 갔었어요. WTI가. 지금 얘가 지금 115불 찍으려 하거든요. 네. 얼추 그러면 뭐 한 15% 이상인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리고 뭐 패턴 이렇게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 수렴되고 나서 그다음 방향이 위로 잡혀서 이 유가는 다시 또 꿈틀댈 수 있는 데다가 이게 시장이 그때그때 달라온 게 지금은 또 이제 유가 뛰면은 어제도 쉐브론이 3% 이상 올라가지고 다우가 혼자 그나마 강보합이라도 맞힐 수 있도록 했는 예. 유가가 올라서 나쁘다 할 때는 또 언제고 유가가 올라서 또 뭐 정유주가 올라서 뭐 지수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한데 예 어쨌거나 지금 유가는 아직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여기서 지금 보자 그래요 막 중국은 그렇다 치고 참 어렵다 중국은 어려운데 보자 그러셔서 저한테 질문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렵네요. 예. 유가가 이게 느낌상은 이제 우리 방금 홍 대표님 이제 설명에서의 중국발 수요가 이제 좀 주춤해서 유가가 안정이다 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만큼 지금 시장이 워낙에 막 다이내믹하게 움직여가지고 그렇죠. 지금 홍 대표는 최근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었다면 지금 또 시장은 또 뭐 원유 같은 유가 쪽에 또 롱배팅이 또 강화되는 그럼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상업적 포지션들 움직임이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럴 중이라고 가능성도. 하거든요. 그거는 뭐 맞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한번 유럽 한번 짚어볼게요. 워낙에 다들 요새 뻔해요. 시황이 인플레 우회되고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뭐 빅스텝을 하네, 자이언 스텝을 하네. 그래서 우리 하는 총재도 무슨 뭐 50bp 인상 가능성도 염두에 뒀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유 뭐 아침 저녁으로 뉴스 봐봐야 전 차라리 유튜브가 더 낫습니다. 맨날 그 뻔한 소리던데 우리 또 성희 씨는 또 보도하는 입장에서 어떤지는 몰라도 그런데 유럽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게 낫다. 예, 그 미국이랑 유럽의 유가랑 이런 것들은 글로벌 환경은 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의 그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유럽은 거의 에너지랑 식료품 가격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에너지랑 식료품. 예, 미국은 전체 물가가 한 8% 오른다 그러면 에너지랑 식료품이 한 3%, 거기다 외식 물가가 역시 식료품에 연동되니까 그게 한 1%. 그래서 4%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반반이에요. 그 공급축에서 발생한 에너지 쇼크가 한 4% 정도를 설명하면 나머지 4%가 뭐냐면 집세, 네. 그리고 항공요금이 한 달 동안 18% 뛰었잖아요. 네. 항공요금 뛴 거, 거기다 중고차가 급등했던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반반이에요. 근데 유럽은 인플레가 나는 게 전부 다 대부분이 에너지랑 그 식료품이에요. 이건 뭘 뜻하냐면 전형적인 오일 쇼크는 미국에 나오는 게 아니라 유럽에 온 거예요. 미국은 아까 우리 소장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20조 달러 중에서 4조 달러, 그러니까 거의 GDP 20%를 미국이 GDP의 20% 재정 정책을 쓰면서 가게에다 돈을 엄청나게 풀어줬잖아요. 네. 그 돈들을 다 못 쓰고 아직도 갖고 있어요. 미국 가게가 가지고 있는 저축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많은 저축들을 들고서 사람들이 처음에 밖은 못 나가게 락다운 거니까 뭘 샀냐 하면 그래서 차를 사고 스마트폰을 사고 텔레비전을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 좋았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지난해 하반기 올해 초부터 소비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미국이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었고 여기다가 집값까지 급등하니까 예. 다 여행으로 이제 지금 카지노, 호텔, 항공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쪽으로 지금 돈이 확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은 둔화되지만 미국 경제 지표는 잘 나오는 게 예.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최근의 지표들이 GDP만 그 재고 때문에 그렇게 잠깐 조정받았지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왜 그렇게 잘 나오냐면 이제 제조업은 안 좋고 서비스업으로 막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플레가 잡히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죠. 네네네. 반면 유럽은 어떠냐? 유럽은 예, 그 뭐 축구장에만 사람이 좀 있는 거지. 아직 그렇게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미국은 GDP의 거의 20%에 달하는 공적 보조를 줬는데 유럽은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해고만 막았지. 미국은 해고를 자유롭게 한 대신에 재난지원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은 해고를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건 노동시장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랑 유럽이 비슷해요. 정부가 돈을 쓴 게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경기 둔화로 그냥
잠깐 소득이 줄었다가 잔잔하게 회복되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 오일 쇼크가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 소득이 감소하죠. 인플레가 나니까. 임금은 못 오르는데 인플레가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경기가 나쁘단 말입니다. 이 경기가 나쁜데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물론 독일로 죄송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제가 독일에 대해서 감정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죄송하고. 왜요? 그러니까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를 유발한 게 독일 중앙은행이 금리를 그때 남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재정위기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금리 인상했잖아요. 나홀로 금리 인상했잖아요. 바이트만 예. 그때 뭐 트리셔가 기억 안 나세요? 금리 3번인가 인상했잖아요. 이번에도 또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피를 흘리고 있고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 그 영향을 받으면서 새파랗게 질려있는 중인데 인플레 난다고 금리를 인상한다. 미국이랑 전혀 다르죠. 미국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4% 정도 물가를 급등시켰던 서비스 물가라든가 임대료 물가라든가 또는 항공요금 이런 쪽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지만 유럽은 그런 게 없어요. 인플레가 헤드라인 인플레만 나지 근원 인플레는 낮단 말이에요. 뭐 거기다가 금리를 인상한다. 죽으란 이야기죠. 죽으란 이야기다. 예, 그렇죠. 근데도 그 압력이 오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뭐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그 압력에 레가르드가 굴복하게 된다면 유럽이 진짜 달러에 대해서 패리티 되는 거죠. 유로가 더 약세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 금리를 인상한들 거기 무슨 대응이 있습니까? 앞으로 생션을 이제 그 러시아산 제품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지금 유일하게 헝가리가 반대해가지고 아직도 러시아산 원유의 전면적인 수입 금지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거의 끝난 거잖아요. 헝가리 혼자 반대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 여름에 그 에어컨 못 트는 계절이 오는 거잖아요.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블랙아웃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뭐 전력이 뭐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금리 인상이. 사람들을 쥐어짠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해서 실질 소득을 더욱더 마이너스를 만들고 저축을 더 높게 한다고 해서 예, 그래서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일본처럼 우리는 뭐 양쪽 하나 계속 갈 거고 구로도 아직도 일본 은행장이잖아요. 지금 벌써 10년이 된 거.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 저기 약세 좋고 엔화 약세 좋고 유로화 약세 좋고 뭐 어차피 경제력도 차이 많이 나는데 달러 주구장창 달러로 강세로 가시라고. 차라리 이렇게 한번 쇼크를 받는 게 낫지. 여기서 금리를 인상해서 미국은 금리를 올해 예를 들어서 150bp를 더 올릴 텐데 네. 그 유럽이 올려봐야 기껏해야 한두 번 안에 25bp.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호만 잘못된 신호만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럽이 지금은 공경에 처해있고 난국이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여기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냐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논의들이 있는지. 독일만 혼자 지금 인플레가 나니까 예, 지금 그렇게 좋아요.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홍 대표께서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일종의 당일원으로서 지금 같은 상황에 유럽이 미국 올린다고 질질 끌려가면서 금리 올려야겠느냐 이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자 이제 뭐 하는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며칠 전에 추경호 부총리하고 조찬하고 나오다가 역시 학자 출신이라서 기자들이 물으면은 대답을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돌리시고 그냥 바로바로 하셔. 생각하고 계신 거를. 뭐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될 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버냉키도 그랬어요 그때. 버티모어라는 그 미인 여기자가 따라오면서 금리 인상할 생각이세요? 했더니 예. 그래가지고 그날 주가가 한 몇백 포인트 빠졌죠. 다우지수가. 예, 그 아주 유명한 2006년 일인데요. 버티모어로 맞을 겁니다. 굉장한 미인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겠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금리를 올리는 건 저는 당연하다. 올리는 당연하다. 예,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일 큰 리스크가 뭘까? 이렇게 물으면 부동산 버블 같아요.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버블 문제지. 우리나라에서 금리 올렸을 때 아니요. 우리나라 현재 윤 정부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큰 현안. 예, 가장 큰 풀어야 할 문제. 풀어야 할 문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부동산 버블이 발생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부동산 버블을 어떤 식으로 김을 뺄 것인가. 네. 예, 그걸 생각해 보면 그냥 이걸 어차저차해서 그냥 어와둥둥해서 끌고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15년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래서 지난 15년 사이에 대충 우리가 3,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외부 충격에 나라가 정말 힘들어질 때 그때 만약 우리가 그냥 이걸 더 키워서
지금 올해 6월 초에 또 지선이 있잖아요. 지방선거까지 있는 상황에서 각종 개발 공약들 다 나오고 GTX A, B, C를 넘어서 C, D, E, F, G, H까지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전국 토해 고속철도 깔 것 같고 GTX 다 깔 것처럼 공약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중에 금리까지 안 올린다면 또 당장 집을 지을 때라고는 지금 어디도 없는데 집값이 여기서 만약 더 오른다면 근데 그때 운 나쁘게 한 번이라도 운이 없으면 외부 충격 한번 와버리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최소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일 거고 최악은 2002년 카드버블 붕괴된 다음에 외환은행 팔았던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금융시장의 어떤 취약성의 가장 취약한 포인트가 기업도 괜찮고 정부도 뭐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뭐 재정 흑자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추경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가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가계 부채가 GDP의 100% 넘어선 지는 이제 좀 됐고 여기다 더 나가서 작년에 레버리지가 어디서 발생했나를 쭉 그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봤더니 전세 자금 대출이랑 그리고 신용 대출 쪽에서 그 코로나 팬데믹 1년 반 동안 기산을 해봤더니 네. 50%랑 20%씩 늘었더라 이거죠. 근데 전체 가계 부채는 12% 늘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고금리에 또는 안타깝지만 저신용 대출이 있는 거예요. 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대출은 담보가 있으니까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뭡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전세 살고 계시는 분이 더 신용도가 높아요? 안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해줬죠? 신용을 보증해줬죠. 정부가 신용을 보증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백 채 갭 투자하신 분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전세 자금을 내가 안 떼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역전세가 되든 집값이 1억이다 그러면 8천만 원, 9천만 원, 심지어 1억에 전세를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 집장사가 또는 다주택자가 어떻게 돼서 잘 안 되는 경우라도 그 돈을 모두 정부가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게 뭘 뜻하냐? 전형적으로 서브프라임 이 기재랑 비슷한 거죠. 나는 소득도 닌자 그러잖아요. No income, no job인데도 나는 소득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티저금리 2년 동안은 무이자로 대출해주다가 3년 차부터 이자 내라. 이렇게 하다가 서브프라임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서브프라임인데 정말 뭐 틀린 거 없죠? 전세 살고 계시는 분이 자가 살고 계시는 분보다 더 신용도가 높고 소득 수준이 높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해주는 금리로 저금리로 대출해준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신용 보강하는 과정에서 1년 반 동안 전세자금 대출이 누적으로 50% 이상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팅에 성공했어요. 작년 우리나라 전국 부동산 가격이 20.2% 올랐어요. 자, 대박이 났죠. 자, 이렇게 대박이 난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앞으로 더 대박이 날 거다 해가지고 더 자전거를 돌리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충격이 와서 끝나든가 둘이 우리의 보기에 있는데 일단 그럴 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람을 좀 빼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바람을 좀 뺀다. 네, 그 풍선이 더 터지는 것보다는 좀 덜 터지도록 살짝 찌를 것처럼 하면서 좀 바람도 빼고 심리도 좀 꺾어놓고 해야 되는데 무기가 없잖아요. 정부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2020년 8.13 조치 통해가지고 127만 호 공공주택 짓겠다 그랬는데 지금 2년이 지나도록 지어진 게 어딨냐는 거죠. 태릉 골프장을 밀었어요? 아니면 과천의 정부 종합청사를 밀었어요? 민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여전히 우리 용산역 있는데 거기 뭐 땅 개발하고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만 무성했지 공급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는데 한국은행이 여기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특히 미국이 금리를 저렇게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명분도 있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거 말고 지금 다른 대안이 있는가?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를 좀 완화해 줌으로써 다주택자들 매물이 나오게 하는 정도 말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가는 것보다는 지금 좀 금리를 인상해놨다가 차라리 올해 연말이든 내년에 정말 우리가 예상 못한 곳 있잖아요. 네. 2020년 코로나가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가 저렇게 쳐들어가가지고 지금 저렇게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그런 규제를 받고 앞으로도 미래가 정말 어두워지는 저런 미래가 올 거라고 러시아가 저런 죄송합니다만 정신 나간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작년 이맘때 있었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결국 뭘 뜻하냐면 외부 충격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올 때 미리 바람 좀 빼놓을 수 있다면 그때 오히려 한국은행이 금리도 인하해 줄 수도 있고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을 오히려 풀어냄으로써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들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보험성 금리 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험성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험성 금리 인상, 인슈런스 컷. 인슈런스 하이크네. 하이크 이번에서. 야, 그러면은 그래요. 또 우리 홍 대표 나오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네. 이런 얘기를 한번 논해볼 수가 있네요. 거의 우리 뭐 월화수목금 할 것 없이 거의 지수 다 왔겠죠. 이제 바닥 봤겠죠. 오르겠죠. 이제 어느 업종이 갈까요? 이거는 뭐 대충 이제 빠져나와야 되나요? 이런 얘기만 했는데 뭐 그쪽도 답 없는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거시적인 얘기나 이것도 사실은 보면은 뭐 얼마든지 반론이 있을 수 있고 가봐야 아는 얘기긴 한데 시나리오로 한번 이제 대응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글쎄 뭐 재정에 흑자가 난다 그 부분도 조금 뭐 논란의 여전히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계속해서 추경거리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걸 지금 홍 대표 보시기에 미국도 우리도 요 크레딧 마켓 소위 말하는 신용 쪽으로 특별하게 이 금리 인상기 그것도 이제 금리 인상의 초입이고 유럽, 일본은 뭐 시작도 안 했고 중국은 이 와중에 완화 쪽이고 이렇게 사는 와중에 이거 이제 쪼기 시작하다 보면은 사투리 나오셨어요. 쪼기 시작하다 보면은 이 크레딧 마켓에 뭐 파열음이 없을까요? 있죠. 보여요, 대충. 네, 저는 좀 보입니다. 일단 IPO 중단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IPO 쪽이 벌써. 그게 제일 좀 심각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IPO가 중단된다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즈널 오퍼링 그러니까 증자가 안 되겠죠. 그렇죠. 유상 증자가 안 되겠죠. 그러면 아마존 모델을 갖고 있던 회사들이 넘어지겠죠. 우리가 이제 그걸 아마존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아마존 모델. 아마존이 10이랑 유상 증자까지 해서 20몇 번 했죠. 그 주가가 오르면 계속 증자를 하는 모델이에요. 테슬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작년 올해 사이에 해서 3번인가 증자했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 그 아마존 모델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거든요. 이 아마존 모델의 특성이 뭐냐면 이익을 내잖아요, 기업은. 네. 왜냐하면 이익을 낼 생각이 없어요. 시장에 독점을 할 목적으로 이 회사는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전거 모델이라고도 해요. 움직이지 않는 순간 자전거는 쓰러지는 것처럼 매출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 매출의 서프라이즈를 가져오기 위해 끝없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독일 베를린에 공장 열었잖아요, 테슬라도.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나가는 그 돈은 영업이익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어디서 나옵니까? 주주들의 돈이죠. 그리고 주주들의 돈이 끝없이 이 회사에 투입되는 이유가 뭐죠?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증자해서 주가 빠지면 그게 찬스다라고 저가면서 계속 돌아줬기 때문에 아마존도 저렇게 살아남은 거고 아마존은 그 전에 특히 10이 발행했던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었고요. 2001년인가 2000년에.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18년에 그 보릿고개를 그 회사채 5.9%에 찍었잖아요. 우리 돈 8천억 정도를 찍었을 겁니다.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싱글비란 말이에요. 테슬라가 싱글비잖아요. 더블 B다 이거. 강등 당했을 겁니다만. 그냥 더블 B였다가 그냥 싱글비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냥 혼또비. B1일 겁니다. B1. B1.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테슬라조차 신용등급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모델을 어떤 채권 투자자가 좋아하겠어요. 리스크는 채권이 지고 이익은 주식 투자자들이 먹는 구조잖아요. 정말 뭐 틀린 거 없잖아요. 왜 이리 과격해지셨어? 아니 이게 뭐 이건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이효석 애널리스트가 썼던 난 당신이 주식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 있잖아요. 네. 그 책이 아주 잘 나와요. 책도 다른 사람 책도 이렇게 팔아주네요. 아무튼 효석 씨가 썼던 그 책에도 잘 나오고 그리고 아마존에 관련된 책들에서 아마존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끊임없이 증자하고 BWCB 발행해가지고 주주들의 돈을 끊임없이 가져와서 그걸로 M&A를 계속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하면서 신사업적으로 계속 돈을 태움으로써 시장을 장악한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돈줄을 끊긴 순간 끝장이에요. 돈줄 끊기는. 예, 그 돈줄이 끊기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채권 시장에서 발행이 안 되는 거고, 이건 발행이 안 될 거고. 또 하나가 증자를 하다가 주주들이 지쳐버리거나, 뭔가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 주주들이 내가 이렇게 계속 주식을 하는 것보다 야, 이 정도 금리면 난 채권 할래라고 돌아서는 사람이,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변접자가 나오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테슬라가 망한다라는 게 아니라, 자, 나는 제2의 테슬라야, 나는 제2의 아마존이야라고 하던
그렇게 하면서 나는 제2의 에어비앤비야라고 하는 그 수많은 스타트업들 또는 유니콘들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이게 과연 앞으로 조달이 되겠는가?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쿠팡이 10불 밑에 간 다음에 증자 되겠냐고. 상장하고 3번인가 4번 증자했죠. 쿠팡도. 네. 1년에 4번 증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증자의 속도들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업들의 특성이 이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딱 들어서거나 아니면 공매도 세력들이 이상한 보고서 써가지고 이 회사 사기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회사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순간 증자가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주제가 시나리오별 투자 전략이니까 그런 경우라고 했을 때 투자 전략은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나스닥은 쳐다보면 안 되는 거죠. 쳐다보지 말아라.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이더 딥을 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억수로 싸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PR이 고점 대비 한 30% 왔으면은 뭐 세상 망한 것도 아닌데 좀 살짝이라도 뭐살 수도 있죠. 제 말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레벨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 평균 PER이 18배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볼만 하겠죠. 거기처럼 이익을 끝도 없이 벌어내는 어마어마한 머니 메이킹 머신이잖아요. 그런 거 정도 레벨이 되면 사고 싶은 거고, 한국도 엄청나게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들 영업이익이 182조? 뭐 190조 그 정도 나왔잖아요. 그만큼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너무너무 높잖아요. 사볼만 한데 좀 시원하게 빠져서 밸류에이션 레벨이 되던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환경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환경에서 이 회사들이 고통스럽냐 하면 금리가 인상되며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시기에 힘들다 그랬죠. 네. 거꾸로 시장금리, 정책금리는 막 인상되고 있지만 시장금리가 서서히, 그러니까 장나금리 역전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장나금리 역전 이후에 원래 한번 큰 장이 서잖아요. 원래 받는 장이 큽니다. 그런 것처럼 시장금리의 상승이 억제가 되고 고점에서 출렁출렁거리는,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3%를 잘 버티지 못하고 계속 내려온다면 그때는 기술점 사볼만 하죠. 레버리지가 있는 그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가 다 높은 기업들인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스타일들의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자본 투자를 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서버부터 시작해서 각종 망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려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버닝을 시키는, 불을 태우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나올 정도로 얘는 정말 그래도 이건 기술주가 아니라 가치주가 되는데, 이 정도가 싸지던가, 아니면 반대편에 지금 현재 이런 패닉 셀링을 촉발했던, 레버리지 청산을 촉발했던 금리 인상이 좀 진정되는 신호가 나올 때, 금리 상승이 진정되는 신호가 나올 때, 그때가 바이더 딥 기회인데, 그래서 연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할 거면 100bp를 하든가 75bp를 한번 해서 아작을, 죄송합니다, 박살을 한번 내놓고 난 다음에 새로 시작하면 이게 오히려 시장이 훨씬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매수 타이밍을 주는데.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하신다. 아니, 아작나면 왜 저 그러는데? 미국 주식 엄청 들고 있어요. 매덕을 들고 있는데 무슨. 매덕을 들고 있는데 네. 아작이 나도 끝까지 안 팔고 들고 있으시려고. 그럴 때는 좀 물을 타야죠. 왜 수익이 난. 돈도 많아. 와. 금을 들고 계속 그 있으니까. 워터링이 가능해. 그 리츠랑 금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저는. 어허. 정말 와서 뭐 리츠 좋다고 그랬잖아. 그때 안 샀지 또. 통과하기가 어려운데요. 예수금이 많이 없는 진짜. 저로서는. 소장님 내 말 안 들어놓고 자꾸 저렇게 화를 내. 우리 1부에 틈만 나면 자랑질하는 두 양만 하고 진행하다가 또 2부에는 좀 그래도 우리 홍 대표 오시면은. 그러니까 올해도 저는 그 계좌는 마이너스인데 작년 번 거 생각하면 그냥 이런 이야기죠. 올해 마이너스 나야지 어떻게? 뭐 플러스 나면 사람이야. 물론 제 주변에 플러스 난 친구들 엄청 많습니다만 사람이 아닌 분들입니까? 네, 걔들은 뭐 완전히 그냥 정말 종목 귀신들이니까. 그래서 그 동원산업에 그렇게 분노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어제 술 먹었던 친구들이 전부 다 동원산업에 전부 다 완전히 맛이 가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올해 수익이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 가치주 투자자들이. 올해 이제 동원산업에게 크게 한번 이렇게 실망을 하고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돈 잘 버는 애들한테 제가 술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 재밌는 게 아마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꾸준히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이거 소위 말하는 황소들도 맨날 들고 오고 곰들도 들고 옵니다. 곰들은 왜 들고 오나 하면 과거에 장단기 금리 역전 나던 그거 하고 주가지수 하고 이렇게 막 겹쳐놓고
장단기 금리 역전 오고 나면은 꼭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침체가 오면서 주가가 빠져 해갖고 이제 이 베어 쪽들 하락론자들은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 얘기 하느라고 늘 그 똑같은 그림을 갖고 와서 또 뭐라고들 하나 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나서 이게 또 정상화되면서 이게 스티프닝 되는 동안에 주식장이 시세가 엄청나요. 네. 엄청나고 나서 뚝 부러져 버리지. 실제 침체가 오고 나서. 버블까지 한번 가죠. 네, 버블까지 한번 가고.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장단기 금리 역전 갖고 결국 빠진다 쪽의 논리 아니면 지금은 이게 오른다. 쫄지 마라. 뭐 이렇게 다 갖다 썼는데 그럼 홍 대표 보시기에 지금 시나리오는 결국은 최근에 우리 봤잖아요. 장단기 금리 역전. 잠깐 났죠. 잠깐 이틀, 났고. 그 리세션이 온다 안 온다 갖고 지금 뭐 말들이 많은데 심지어 버냉키까지도 거의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까지 단정짓기 하는데 그 상황이 한번 온다고 보세요. 아니면 살 뭐 어떻게 잘 피한다고 보세요. 아까 연준 보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온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 올해 하반기 장은 짧은 거죠. 그 뒤는 운이죠.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우리 환율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1,500원 가겠죠. 1,500? 왜 놀라세요? 우리나라 장중에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장중에. 네, 우리 그때 태산 LCD 옛날 이름이죠. 태산 LCD 때 1,550원 갔잖아요. 네. 저 굉장히 지금 생소한데 태산이요? 저 네. 2008년 금융위기 오고 아. 했을 때 2009년에 그 맨날 그 김민수 대표 나 놀리는 1597 예. 환율 1597원 갈 때 네네네네. 태산 LCD 같은 데는 키코 쓰다가 터지니까 은행 불러가지고 여기 저 풋옵션 레버리지도 키워가지고 좀 행사 가격 높여서 또 뭐 키코에서도 물타기 하다가 그냥 아작이 나고 뭐 그랬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상품이 이제 스노우볼이라는 배판을 키우는 거죠. 묶고 더블로 가요. 네, 묶고 더블로 갔죠. 아니, 유명한 사건이었고요. 아무튼 그런 시기로 오고 또 S모 증권이 2020년 3월 19일 날 S모? 예, S모 증권이 스탠모? 에이, 뭐 그런 걸 이야기를 네임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S한? S로 시작되는 저 증권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증권사. 네, 증권사. 그래서 일부러 S라고 하신 네, 거예요. S 증권이 네. S 증권이 2020년 ELS 해지하다가 기억나시죠? 하다가 또 거의 외환위기 준하는 한번 하이크를 일으켰잖아요. 하루에 한 50원 올랐죠 그때.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한미통화 수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외환시장이라는 게 잠깐은 위가 뚫리면 100원 오르는 거 일도 아니에요. 뭐 오버슈팅은 기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운에 달렸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린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괜찮으면 되는데 아직 둘 다 안 터져서. 두 가지가.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든가. 빨리 안 끝날 것 같은데. 미국이 랜드리스 해주잖아요. 그 무기를 공짜로 대여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 랜드리스 때가 어떤 거였냐면 세계 2차 대전 때 그걸 갖고 소련이 전차를 3만 대 뽑았어요. 전차를 3만 대 뽑았어요. 그래서 쿠르쿠스에서 대전차전을 벌여서 교환비가 1대2였는데 소련이 2의 피해를 봤는데 물량에서 압도를 해서 결국 그때부터 전쟁의 키가 역전이 되고 그 다음에 스탈린그라드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한테 전쟁을 무제한으로 물자를 공급해 준다라는 것은 일단 이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장기전을 끌고 가서 러시아 힘을 빼겠다라는 그런 신호로 보이니까 그쪽은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 다른 쪽 희망이 뭐냐면 우리 아까 서두에 시작했던 셰일 오일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지금 중국이 저렇게 락다운 걸고 지금 상해는 돌아온다 해도 베이징은 락다운 걸고 있으니까 이렇게 중국의 수요가 적어도 한 10월까지는 부진할 거라고 우리가 많이들 보잖아요. 그러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시효가 대충 올해 10월이라고 우리가 다 보게 된다면 그 사이에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신호가 한 번만 나서 거기서 원유 재고의 증가로 연결되는 신호가 한 번만 나면 이건 오히려 역으로 어마어마한 석유 시장에 쇼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2014년 시나리오잖아요. 2014년 3월에 크리미아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그해 9월에 유가가 고점에서 70불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미국이 그때 셰일오일 증산해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음모론으로 본다면 러시아를 물 먹이기 위해서 증산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과연 그렇게 정부가 정산을 하라고 해서 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조금이에요. 정부가 셰일오일 생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보조금을 주면 미국은 금방 증산할 수 있어요. 특히 텍사스 퍼메인 분지 같은 곳은 금방 뽑을 수 있어요. 근데도 왜 안 하냐?
그래서 이번에 앱슨 모바일 분기 보고서를 봤더니 자기들 들어오고 있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그 영업 부문의 현금 흐름을 죄다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에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 뜻하냐? 왜 투자 안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 2050년 전에까지 지금 투자한 게 회수가 되는지 우리 이사회에서는 걱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왜 2050년까지 넷제로 카본 넷제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전에 유정을 닫아야 되는데 그동안 아직 28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투자한 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둘이 없다면 오케이. 예, 그렇다면 이제 그건 그러면은 뭐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또 빅마우스 홍 대표가 나오셔가지고 막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거침없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보내주세요. 예,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몇 가지 살짝 좀 태클을 좀 걸고 가려고. 싫어요. 자, 이제 소장님은 나를 그냥 보내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갖고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지금 인포맥스 6511 화면 전 세계 주가 지수 연초 이후 한번 봅니다. 러시아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25.92%예요. 러시아 폭망이네. 대부분의 유럽들이 한 10%대 초중반인데 야는 25.92 싶었는데 나스닥 보니까 마이너스 25.45 S&P 500도 16% 마이너스. 러시아 오케이 이걸 갖다 살짝 러시아를 아니 세계 주가 지수를 갖다가 최근 1개월로 바꿨더니만 이놈의 인포맥스 6511 화면이 판때기 죄다 10%인데 나스닥 12.65% 빠졌는데 러시아는 최근 1개월 사이 23.6% 올랐습니다. 그거다 루블도 환율이 지금 루블하고 강세예요. 지금 과연 우리가 그냥 주류 언론에서 말하듯이 지금 러시아가 완전 쌍코피가 터지고 있고 그런 건지 이 부분은 한번 저는 조금 한번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보내드리려고 벌써 남들 얘기보다 1.2배 속에다가 질문한 거 이상으로 막 말씀을 하셨으니까 벌써 다 소화됐어요. 아까 잠시라도 오버슈팅 차원에서도 환율 1,500이라고 콜 하셨어. 그러면 환율 잠시라도 1,500 찍고 올 사이에 우리 코스피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2,200 가겠죠. 어쩔 수 없죠. 너무 덤덤하게 그러니까 묵직하게 던지시네요. 남의 나라 얘기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환율이 여기서 한 10% 오른다는 거니까 주가도 한 10% 빠지겠죠. 그런 이야기죠. 빠졌다 V자. 빠졌다가 그럴 때는 저기 또 당군 할아버지가 주신 기회죠. 당근. 그럴 때 아니고 금방 언제 회복할 삽니까? 수 있는. 아니 홍박처럼 무슨 리츠도 있고 뭐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이야. 그때 가서 집도 팔아야죠. 또 물타기 해가지고 팔고 사야죠. 물타기해서 그거 한다 치지만 장이 올라올 때까지 사야죠. 지금 꽉 채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은 반등에 매도하세요. 하반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반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쓰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쓰는 약간 이게 돌아가는 표현이 뭐냐면 포트폴리오 재구축을 한번 하시죠. 리캐피탈라이제이션, 캡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을 적당히 들고 있는 가는 게 제일 좋겠네요. 좋은데 지금 아까 네.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전액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축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저축을 해서 물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장의 반등이 나오는 시기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장이 6, 7월 금리 100bp 정도 올리고 난 다음에는 한번 그래도 여름에 특히 이 정도 금리 올라가고 또 중국의 수요 감퇴에 따른 원유 소비 감퇴 거기다가 느리지만 아무튼 미국 셰일 오일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는 이 과정에서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미국 이대로 가면 바이든 참패가 예정되어 있는데 바이든은 아마 재선 출마 못할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바본 거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바보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란을 방문을 하시든 사우디를 방문해서 어떻게든 오펙 쪽, 오펙 플러스 증산을 만들든 뭐 그런 쪽에서 수를 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때 한번 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유럽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 게 독일에 지난 4월 달 대러시아 수입이 폭증했어요. 역사상 최대치예요. 무슨 말이냐? 생션 하겠다 그러면서 전부 다 지금 사재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 달 뒤에 러시아산 석유를 정말 끊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헝가리가 지금 저러고 있지만 헝가리 그 독재자 아저씨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아무튼 헝가리가 지금 죽자고 반대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결국 여름쯤에는 중단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독일이 이렇게 지금 석유 수입을 말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로부터. 대신 러시아로 가는 수출은 거의 0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러시아로부터 보고 있어요. 이건 이제 뭘 뜻하겠습니까? 그 자기들 수출은 전략물자 수출은 스탑시키되 아직 수입은 지금 전혀 LNG 터미널도 하나도 지어놓은 것도 없고 뭐 그동안 뭐 했나 몰라요. 그죠? 아무튼간에 노드스트롬 끊기는 거에 대해서 지금 대비한 그런 물자 땡기기 하는 중이라서 러시아로 돈이 엄청나게 가는 거고 그게 우크라이나로 가서 학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건 독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한둘이겠어요? 인도는 뭐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러시아가 저렇게 버티는 거고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장기전 가지 않겠냐 이렇게 땡겨놨는데 저 돈으로 또 몇 달은 더 버티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암울한 그런 전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제가 참 홍춘욱 대표 보고 지낸 지도 오래됐지만 볼 때마다 사람이 아직도 크고 있는지 아직도 사춘기를 겪는지 볼 때마다 사람이 얼굴이 커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 레나드님 그러시네. 너무 힘들어. 유동호님 영상 보고 자야지. 오늘 진짜 뭐 환율이 1,500원 잠시 찍고 오고 뭐 환율 1,500 가면 코스피는 2,200 험한 소리 들으셨는데 우리 또 유동원 상무 영상 한번 찾아서 보시고 이렇게 좀 속 좀 힐링 하셨으면 좋겠어요. 속 좀 달래시고 약간 이렇게 너무 이 센 독주는 약간 전망을 저한테 전제를 주셔서 그런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유도한 것처럼 그렇죠. 저는 그 유도에 내가 잘못했네. 네, 그 유도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무리가 이렇게 되나요? 네, 훈훈하게. 아유. 형님 그러지 마세요. 아유, 그래요. 자, 승희 씨 우리 홍 대표님 보내드립시다. 인사드리고, 네,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 이 시간은요. 홍춘욱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